얘야, 괜찮으냐? 이 비를 맞으며 여기서 혼자. 내가 데려가마, 어서. 여보, 저것 좀 봐요. 저 아이 그림 속 새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다나가 대체 누구인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슬픔을 쏟아내듯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을 한 사내가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은 비에 흠뻑 젖어 무거웠고 집시는 진흙에 빠져 발이 떨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보찜도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요. 김덕수는 그림 솜씨가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가 산을 그리면 산이 살아 숨쉬는 듯했고 새를 그리면 금방이라도 종이를 박차고 날아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였지요. 양반들은 그의 그림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그린 그림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솜씨는 좋다만 출신이 그러하니 우리가 어찌 사주겠는가? 양반들의 그런 말에 김덕수는 늘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저 묵묵히 그림만 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한양의 시장에 나가 자기가 그린 그림 10장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단 한 장도 팔리지 않았지요. 품속에 든 것이라곤 아내가 정성껏 싸준 마지막 주먹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이로구나. 집사람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김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집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길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김덕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이 시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할 정도로 추웠지요. 이러다 내가 먼저 얼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모퉁이를 돌던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우뚝 선 큰 느티나무 아래 무언가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리고 간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비에 젖어 잔뜩 웅크려 있는 그 모습이 꼭 헌 옷가지를 둘둘 말아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김덕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보따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김덕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5살이나 되었을까? 작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뼈만 앙상한 몸으로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었지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런. 이게 무슨 일이냐? 김덕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덕수는 황급히 자신의 도포를 벗었습니다. 비에 젖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감싸기엔 충분했습니다. 작은 몸을 도포로 감싸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주렸기에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이 어린 것이 어찌 이 빗속에 홀로 있단 말이냐? 김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였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쯤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덕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뭘 들고 있는 게냐?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러진 나뭇가지 한 조각이었습니다. 평범한 나뭇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그 나뭇가지를 너무나도 단단히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덕수는 그 나뭇가지를 빼내려 해보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참 멀게 느껴졌을 길이건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참거라. 김덕수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품 안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근만근이던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워진 것입니다. 비도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지요. 마치 하늘도 이 아이를 살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덕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 별이라니. 그것도 너무나 밝게 빛나는 별이. 김덕수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의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멀리 그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의 집은 작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김덕수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마중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찌 이렇게 늦으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42의 그녀는 김덕수와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가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곱고 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슴 깊은 한이 있었지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0년이 다 되도록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시댁에서는 첩을 들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김덕수는 끝까지 아내를 지켰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런 아내에게 김덕수는 자신의 도포에 쌓인 작은 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누가? 이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덕수가 조용히 도포를 풀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호롱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더이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씨 부인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무게가 그녀의 팔에 전해지는 순간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자식의 무게였지요.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거두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한 입 더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기야 하겠소.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인연인 듯하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처마 끝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작은 몸을 정성껏 닦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무명 속옷을 잘라 만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위에 아이를 눕히자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폭 파묻혔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구나. 김덕수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한 줌의 쌀로 정성껏 미음을 끓였지요. 부부가 내일 아침에 먹으려던 마지막 쌀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다나야, 다나야. 깨어나거라. 어찌 알았는지 부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다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정이 깃든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씨 부인이 따끈한 미음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아이의 입에 살며시 갖다 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온화한 목소리에 천천히 입을 벌렸지요. 미음 한 모금을 넘기는 순간 아이의 마른 몸에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미음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이씨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먹었구나, 다나야. 그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깊고 깊고 또 깊었습니다. 마치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멈칫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의 눈빛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김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저 부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든 아이를 지켜보던 김덕수 부부는 20년 만에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며 아이를 정성껏 키우기로 다짐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가 드러나고 부인은 거기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부부는 아이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하며 함께 잠들지만 장차 이 아이의 비밀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나가 김덕수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밥과 부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다나의 마른 몸에는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그 부러진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마당의 흙바닥, 부엌의 제위, 비온 뒤 진흙까지. 다나는 어디서나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흙장난이려니 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덕수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당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그려진 그림. 그것을 본 김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5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교한 호랑이 그림이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가 흙바닥에서 솟아나오는 듯 했습니다. 물동이가 김덕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여보, 빨리 와보시오. 이씨 부인이 부엌에서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마당의 그림을 본 그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지요. 세상에, 이게 정말 다나가 그린 거예요? 부부는 한참을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그림에 매달려온 김덕수였습니다. 한양 도화서의 어떤 화원도 이 정도 솜씨를 내기는 어려웠지요. 게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5살 아이였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로 흙바닥 위에 말입니다. 김덕수가 결심한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살림의 마지막까지 팔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구암이었습니다. 종이, 붓먹, 벼루. 김덕수는 그 모든 것을 다나 앞에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다나야, 이걸로 그려보겠느냐?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작은 얼굴에 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나가 천천히 붓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처럼,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작은 손이 붓을 잡는 그 순간 김덕수와 이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5살 아이의 손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붓을 쥐는 자세, 손목의 각도, 손가락의 힘 조절. 그것은 평생을 그림에 바친 노화가의 모습이었지요. 다나가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에 물을 적당히 따르고 먹을 천천히 둥글게 갈았습니다. 먹의 진하기를 가늠하고 알맞은 농도가 되었을 때 멈추는 그 정확함. 이윽고 다나가 붓 끝에 먹을 묻혔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그 한 줄이 매끄럽게 흘러가 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 줄은 강이 되었지요. 그 위에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씨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다나가 김덕수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나의 그림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 소문을 낸 사람은 옆집에 사는 박씨 노파였습니다. 어느 날 김덕수의 집에 떡을 얻으러 왔다가 마당에 펼쳐진 다나의 그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다나가 그린 거란 말이오? 박씨 노파는 우물가로 달려가 동네 안악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김화원네 양자가 신동이라네. 5살짜리가 호랑이를 그리는데 진짜 호랑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니까. 소문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다나의 그림을 보러 김덕수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마을의 글방 훈장님까지 찾아왔습니다. 평생 학문을 닦아온 그 노학자도 다나의 그림 앞에서는 말을 잃었지요. 이 그림은 도와서 최고 화원의 솜씨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어찌 5살 아이가 이런 그림을. 훈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자네에게 보낸 아이로구나. 잘 키울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세.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부잣집 양반 박진사가 환갑잔치에 김덕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지만 평소에는 김덕수 같은 가난한 화원과는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김덕수 가족을 초대한 이유는 단 하나, 다나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환갑잔치는 성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진수성찬이 차려졌지요. 잔치의 한가운데 박진사가 일부러 다나 앞에 종이와 붓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신동아. 어디 한번 그려보거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나의 작은 손에 집중되었지요. 다나는 잠시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으로 박진사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지요. 다나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조용한 잔치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나의 붓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기민하게 움직여 참새의 생생한 형상을 그려냈고 마지막으로 눈동자에 점을 찍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이 속 참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살아 움직이더니 이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진 박진사와 경악한 사람들 위로 참새는 처마를 돌아 푸른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텅 빈 종이만이 남은 자리에서 박씨 노파는 신령이 들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의 기적 같은 소문은 순식간에 인근 9년을 거쳐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5살 아이의 그림에서 새가 날아올랐다는 말을 황당하게 여겼으나 직접 목격한 이들의 일관된 증언이 이어지자 도성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모인 도화서에까지 닿았고 당대 최고 실력자인 김화원이 진위를 확인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돌아온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화원은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나 옛 화신의 환생이라 단언했고 이 충격적인 증언에 도와서 전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평소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어 도와서 화원들과 자주 소통하던 영조는 다나의 그림을 직접 목격한 김화원으로부터 놀라운 보고를 받습니다. 5살 아이의 솜씨가 신선의 경지에 이르러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들다는 증언에 영조의 눈빛에는 깊은 호기심이 서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명화를 접해온 영조였으나 그림 속 새가 살아 날아올랐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령의 조화인지 확인하고 싶어진 영조는 결국 어명을 내렸습니다. 심히 직접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싶으니 당장 한양으로 부르라. 영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명을 받든 화려한 가마가 김덕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부모는 두려움에 질렸지만 다나는 오히려 의연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가마창 너머로 마을을 바라보는 다나의 눈에는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을 작별하는 듯한 깊은 예감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닷새 밤낮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김덕수 부부는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도성 풍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가마가 웅장한 창덕궁 앞에 멈춰 서자 붉은 단청과 삼엄한 무사들의 위용에 부부는 잔뜩 긴장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오직 다나만이 평온한 눈빛으로 궁궐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익숙함이 어려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살던 곳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초연해 보였습니다. 김덕수 가족이 안내된 어전에는 거대한 옥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떨며 들어서는 부부와 달리 신하들은 다나의 작은 체구를 보며 평범한 시골 아이일 뿐이라며 의심 섞인 눈초리로 수군거렸습니다. 5살 아이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믿지 못하는 신하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다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이나 긴장 기색 하나 없이 오직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어전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옥좌 앞에 선 다나를 위험 있는 눈빛의 영조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영조는 호기심과 회의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느냐? 모든 신하가 긴장하며 아이의 입을 주목했으나 다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말없이 행동하는 무례함에도 영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나의 눈빛이 결코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동자에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듯한 깊은 연륜과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조가 잠시 다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그려보아라.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호랑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임금 앞에서 호랑이를 그리라니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지요. 만약 호랑이를 잘못 그리면 임금에 대한 불경제로 다스려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덕수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하옵니다. 5살 아이에게 호랑이를.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지만 영조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다. 짐은 그저 이 아이의 솜씨를 보고 싶을 뿐이니라. 종이와 붓먹, 벼루가 다나 앞에 놓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선지였습니다. 한 장의 평민 세 가족이 한 달을 먹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종이었지요. 다나는 그 종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나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 끝에 먹을 묻히고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도 침착했지요. 신하들이 다나의 작은 손을 일제히 주시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어전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붓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그것이 호랑이의 등이 되었지요. 다음 줄은 다리, 그 다음은 꼬리. 다나의 붓은 마치 춤을 추듯 종이 위를 자유자재로 흘러갔습니다. 신하들의 회의 어린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경외심. 5살 아이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 그림은 도저히 어린아이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화서의 어떤 화원도 이런 호랑이를 그리지 못했지요. 영조도 옥좌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진지한 관찰로, 그리고 점점 깊은 놀라움으로 다나의 붓질이 점점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호랑이의 몸체가 완성되고 갈기가 가지런히 그려지고 발톱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 호랑이의 눈동자였습니다. 다나가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동자로 영조를 한번 바라보았지요. 영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시선에 무언가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나가 다시 종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붓끝에 가장 진한 먹을 묻혔지요. 그리고 호랑이의 눈동자 자리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르릉. 어전 안에 낮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종이 위에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종이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리부리한 눈을 부릅뜨고 어전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갈기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강인한 다리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신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옥좌 앞에서 뒤로 자빠졌고 또 어떤 신하들은 옷자락을 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전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호위 무사들이 황급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옥좌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호랑이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떨림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박차고 나오는 듯 하더니 어전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지요. 그리고 다시 종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다시 그림 속의 호랑이로 돌아온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전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채 모두 자기 자리에서 멍하니 호랑이 그림만 바라보았지요. 영조는 옥좌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막으려 했습니다. 영조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가 다나 앞으로 다가갔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 앞에 서서 호랑이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 움직였던 그 호랑이는 이제 종이 위에 평온히 잠들어 있었지요. 영조가 가만히 그림을 응시하다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 그 깊은 눈동자.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다나를 5살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존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작은 몸 안에 들어 있었지요. 영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라 했느냐?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조가 다시 옥좌로 돌아갔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어떤 신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또 어떤 신하는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옥좌에 앉아 한참 동안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야, 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청하노라. 짐이 모습을 그려다오. 신하들 사이에서 또다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임금의 초상화는 도화서의 최고 화원만이 그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완성되는 일이지요. 그런 일을 5살 아이에게 시키다니.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임금의 명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다나가 천천히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영조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으로 말입니다. 이윽고 다나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그릴 때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신중하게, 한 획 한 획에 깊은 의미가 담긴 듯한 붓질이었지요. 다나의 붓끝에서 영조의 모습이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룡포의 황금빛 용, 백발의 수염, 깊은 눈빛. 그러나 다나는 단순히 영조의 외모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조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 그 안에 어떤 것을 함께 그려내고 있었지요. 신하들이 그림을 보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화원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기다리시오. 임금께서 먼저 보셔야 하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나가 마침내 마지막 붓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영조 앞에 정중히 올렸지요. 영조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림을 펼쳐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영조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그림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분명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임금의 위엄 있는 자태, 백발의 수염, 깊은 주름. 그러나 그 그림에는 또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깨 위로 살짝 겹쳐진 어린아이의 모습.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7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지요. 영조가 어렸을 때 자신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이복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해 동생이 일찍 죽었다고 자책해왔지요. 매년 그 동생의 기일이 되면 영조는 비밀리에 그 무덤을 찾아 술을 올렸습니다. 신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요. 자식들조차 모르는 영조의 가장 깊은 마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얼굴이 지금 그림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깨 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영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어찌 우시옵니까?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하지만 영조는 신하들의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이건 짐에. 영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슬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이 작은 아이가 영조도 모르게 그것을 그림에 담아낸 것이었지요. 영조가 그림에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어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영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어떤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마치 괜찮습니다. 전하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알았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의 그림자였지요. 그런데 어찌 이 5살 아이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천천히, 매우 천천히 옥좌에서 일어섰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일어났지요. 전하, 어찌 일어나시옵니까? 전하, 옥좌에 앉아 계시옵소서. 그러나 영조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좌의 단을 한 단, 한 단 천천히 내려왔지요. 신하들의 얼굴에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5살 아이를 위해서라니. 영조가 단화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 백발의 수염을 따라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영조가 그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냐, 신령이냐? 신하들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조는 단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5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질렀습니다. 신하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이 신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낱 시골 아이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조선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영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화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사람이든 신령이든 신선이든 짐은 너에게 감사하노라. 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짐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죄책감을 네가 한순간에 풀어주었구나.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덕수와 이씨 부인은 너무 놀라 자기 자식이 임금 앞에 서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지요. 그때 단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그윽한 마치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신하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들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다니. 단화가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소서. 영조가 떨리는 눈으로 단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전 안에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단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온 조선을 뒤흔드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원 단월이옵니다. 영조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월이라 했느냐? 네, 임금님. 30년 전 지미 동생을 그려주었던 그 단월이? 네, 그러하옵니다. 신하들 사이에 충격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전설의 화원 단월. 3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천재 화가. 영조의 어린 동생을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사람. 그가 5살 아이의 몸으로 환생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영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월아, 정녕 내가 돌아온 것이냐? 임금님의 못다 푼한이 있어 다시 왔사옵니다. 영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한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어전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월. 조선 최고의 화가로 추앙받던 그 이름.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가 어찌 5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왔단 말입니까? 영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느냐? 다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살아생전 그림을 그렸으나 마음에 한이 남아 저승으로 가지 못했사옵니다. 다나의 깊은 눈빛에 잠시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을, 농부의 땀을,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들의 웃음을,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지요. 다나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한이 너무도 깊어 저승사자도 저를 데려가지 못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했지요. 못다 그린 그림을 마저 그리기 위해서 말이옵니다. 신하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김덕수 부부의 자식이 되었느냐? 다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는 김덕수와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김덕수 어른은 평생 그림을 그렸으되 가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분이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림에 대한 사랑은 조선 그 누구보다 깊었사옵니다. 영조가 김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덕수는 어쩔 줄 몰라 머리를 숙였지요. 이씨 부인 또한 자식이 없어 평생 한을 안고 살았으나 그 한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정으로 돌리신 분이옵니다. 그 두 분이야말로 조선에서 마음이 가장 깨끗한 분들이었사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저를 그분들의 자식으로 보내주셨지요. 김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자신들이 거둔 그 작은 거지 아이가 조선 최고의 화가의 환생이었다니. 그리고 하늘이 그 둘을 마음 깨끗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다니. 영조가 다시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짐의 그림에 죽은 동생을 그려 넣었느냐? 그것은 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늘. 다나가 영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마음이 그린 것이옵니다. 짐의 마음이? 그러하옵니다. 저는 그저 붓을 든 사람일 뿐, 그림은 전하의 마음이 그린 것이지요. 전하의 마음 속에는 평생 그 동생이 함께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전하의 곁에 머물며 전하를 지켜보고 계셨지요. 영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짐을 미워하지 않더냐? 짐이 잘 보살피지 못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다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그 동생분께서는 한 번도 전하를 미워한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형님이신 전하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지요. 다나의 작은 손이 영조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소서, 전하.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그저 하늘의 뜻이었을 뿐이지요. 영조가 무릎을 꿇은 채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슬픔이 마침내 풀려나오고 있었지요. 영조가 한참을 통곡한 후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다나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짐에게 베푼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느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도와서 최고의 자리도 천하의 부귀영화도 무엇이든 짐이 내려주마.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에게 부귀영화는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제가 평생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일상을, 농부의 땀을,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들의 웃음을, 못다 그린 그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도록 말이옵니다. 다나가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어른과 이씨 부인 곁에서 그분들의 아들로서 평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조가 다나의 청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천하의 부귀영화도 마다하고 그저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살고 싶다니. 이것이 진정한 효요, 진정한 정이었지요. 그렇게 하라. 영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월, 너는 평생
김덕수 부부의 아들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모든 것을 그려라. 짐이 너에게 도와서 최고의 자리를 약속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은 모두 궁중에 보관하여 후대에 길이 남기겠노라. 또한 김덕수 부부에게도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평생 가난하지 않도록 짐이 직접 보살필 것이니라. 전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김덕수와 이씨 부인이 어전에 들어와 다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나가 5살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로 부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지요. 며칠 후 김덕수 가족은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영조가 직접 보낸 호위 무사들과 임금이 하사한 풍성한 선물들이 함께했지요. 비단, 곡식, 도자기, 화구.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김덕수 부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마는 한양을 떠나 봄꽃이 만발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다나는 양부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깊고 어른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천진난만한 5살 아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씨 부인이 다나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나가 정말 단월의 환생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렇소. 하지만 환생이든 아니든 우리 다나는 우리 아이요. 가마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는 김덕수 부부의 아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영조의 약속대로 김덕수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매년 후한상을 내려주셨으니까요. 다나는 자라면서 점점 더 뛰어난 화가가 되었습니다. 5살 때부터 노화가의 솜씨를 가졌으니 자라면서는 그 솜씨가 더욱 깊어졌지요. 다나는 백성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모습, 시장에서 떡을 파는 노파의 모습,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안악의 모습, 조선의 가장 평범한 백성들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다나의 붓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영조 임금은 다나의 그림을 매년 받아보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짐의 보배다. 백성을 알지 못하면 어찌 임금이 될 수 있겠는가. 단월의 그림이 짐에게 백성을 가르쳐 주는구나. 영조는 다나의 그림을 통해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며 더욱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었지요. 다나의 그림은 점점 조선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양반에서 평민까지 모두 다나의 그림을 사랑했지요. 하늘이 보낸 인연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비 오는 밤 김덕수가 길에서 거둔 그 작은 거지아이는 그저 거지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거두었을 뿐인데,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무너졌을 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것 같던 그때,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준 적이,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손길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건넨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지금까지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있을지 모르죠. 오늘 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늘 밤 누군가의 안부가 그리웠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담야담이었습니다.